할아버지, 이 사람 아직 숨 쉬어요. 계곡 물가 바위 틈에 사내가 걸려 있었습니다. 온몸이 물에 불어 있었고 어깨에는 화살이 박혀 있었지요. 그 사내의 손목을 붙잡은 건 겨우 12살 소녀의 손이었습니다. 보기는 작은 몸으로 사내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젖은 사내의 몸은 소녀에게는 바위덩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래도 보기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살려낸 사내가 이 나라의 왕세자였습니다. 궁궐의 군사도 어이도 아닌 산골의 12살 소녀가 왕세자의 목숨을 건져낸 것이지요. 눈먼 할아버지 밑에서 약초를 캐며 익힌 이 소녀의 손끝이 훗날 나라의 운명까지 바꿔놓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궁궐에 한 왕세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강. 23, 거침없는 성격의 불의를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이마가 넓고 어깨가 반듯한 것이 보는 이마다 장차 큰 그릇이 될 인물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궁 안에 갇혀 경서만 들여다보는 날들이 답답하기 그지없었지요. 세자가 답답해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정에 홍태주라는 정승이 있었는데 이 자가 문제였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충직한 신하를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남쪽 고을의 세곡을 몇 년째 몰래 빼돌리고 있었지요. 백성의 곡식을 제곳간에 쌓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세자 이강은 이 사실을 진작부터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상소를 올려보기도 했지요. 하지만 번번이 묵살되었습니다. 조정의 요직마다 홍태주 사람이 앉아 있었거든요. 아무리 세자라 해도 증거 없이는 꿈쩍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자는 밤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상소를 100번 올려봐야 저들 손에서 막힌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결심이 선 건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세자는 측근 내관 한 명만 불러들였지요. 나와 함께 궁을 나선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관은 기겁을 했습니다. 세자가 몰래 궁을 빠져나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자의 눈빛이 워낙 단호했기에 감히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자와 내관은 행색을 바꿔 입었습니다. 비단 도포 대신 낡은 무명옷을 걸치고 갓 대신 삿갓을 눌렀었지요. 누가 봐도 시골 선비와 하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궁의 후문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쪽 고을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지요. 세자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홍태주가 세곡을 빼돌린 창고를 직접 확인하고 장부를 손에 넣는 것. 그런데 이 궁궐에는 홍태주의 눈과 귀가 곳곳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세자가 궁을 비웠다는 사실이 홍태주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이틀이 채 걸리지 않았지요. 소식을 전해들은 홍태주의 표정은 처음에는 당혹, 그 다음에는 싸늘한 계산이었습니다. 세자가 궁 밖에 나왔다고? 홍태주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궁 안에서는 세자에게 손을 댈 수 없었지요. 하지만 궁 밖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산길에서 도적에게 당했다고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홍태주는 그날 밤 자객 서너 명을 불러들였습니다. 하나같이 솜씨가 알려진 자들이었지요. 세자가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 궁으로 돌아오기 전에 반드시 길에서 처리하라. 실패는 없다. 자객들은 고개를 숙이고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한편 세자 이강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쪽 고을을 향해 산길을 걷고 있었지요. 내관과 둘이서 낮에는 주막에서 쉬고
밤에는 길을 재촉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산 하나만 넘으면 남쪽 고을이 코앞이었지요. 세자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거의 다 왔구나. 그런데 바로 그 산길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걷던 내관이 갑자기 우뚝 멈춰 섰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합니다. 산길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끊겼지요. 숲이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내관이 세자를 밀쳐냈습니다. 그 순간 내관의 몸이 크게 흔들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지요. 어서 피하십시오. 내관은 그 말을 남기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지요. 뒤돌아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깨에 불이 붙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화살 한 대가 오른쪽 어깨에 박힌 것이었지요. 그것도 보통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화살 촉에 독이 묻어 있었던 겁니다. 독이 퍼지기 시작하자 세자의 시야가 빠르게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귀가 먹먹해지기 시작했지요. 나무와 하늘이 뒤섞여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세자는 더 이상 달릴 수 없었습니다. 발밑이 갑자기 허공이 되었지요. 계곡 쪽 비탈이었습니다. 몸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돌에 부딪히고 가지에 걸리고 마지막에는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들었지요. 의식이 사라져가는 세자의 귀에 물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계곡 하류, 바로 그곳이 보기가 사내를 발견한 자리였습니다. 보기는 필사적으로 사내를 물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소녀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지만 이를 악물고 한 뼘씩 끌어당겼지요. 할아버지가 결국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함께 사내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또 남의 일에 나서는구나.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간신히 사내를 움막까지 옮겼지요. 보기가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천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그때 보기의 눈에 어깨에 상처가 들어왔습니다. 상처 둘레가 벌써 시커멓게 변하고 있었지요. 보기는 상처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지요. 할아버지, 왜 그러느냐? 이거 보통 화살이 아니에요. 독이 묻어 있어요. 상처 둘레가 벌써 까맣게 변하고 있고 냄새도 이상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 누구보다 예민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보기의 말만으로도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독이 퍼지는 중이야. 시간이 많지 않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움막 안에 긴장이 감돌았지요. 산골의 허름한 움막에서 눈먼 늙은이와 12살 소녀가 정체 모를 사내의 목숨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둘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손을 놓으면 이 사내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만은 확실했지요. 이야기를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복이라는 소녀가 어떤 아이였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하거든요. 복이는 산골 외딴 움막에서 눈먼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은 윤치호. 복이는 이 할아버지를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렀지요. 둘은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복이는 4~5살 무렵 부모를 잃었습니다. 어떻게 잃었는지는 복이 본인도 잘 기억하지 못했지요. 그저 어느 날부터 혼자가 되어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았다는 것만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산골 장터에서 할아버지가 보기를 만난 겁니다. 갈 곳 없이 혼자 떠돌고 있던 아이를 눈먼 노인이 지팡이 끝에 걸려 알아챈 것이지요. 이게 사람이냐?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더듬다가 작은 몸뚱이를 만졌습니다. 아이구나. 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끓여 먹이고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그날 하룻밤만 재워주려던 것이 어느새 7년이 흘렀습니다. 보기가 12살이 된 겁니다. 움막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보기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었지요. 먼저 할아버지의 아침을 차립니다. 묽은 죽이 대부분이었고 형편이 나은 날에는 산나물을 넣어 끓이기도 했지요. 아침을 올린 뒤에는 광주리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약초를 캐기 위해서였지요. 산비탈을 기어오르고 바위 틈을 뒤지고 풀숲을 헤치는 것이 보기의 매일이었습니다. 캔 약초는 이틀에 한 번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쌀을 사고 소금을 사고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했지요. 12살 소녀가 집안의 유일한 벌이었던 겁니다. 움막은 허술했습니다. 비가 오면 군데군데 물이 새서 그릇을 받쳐놓아야 했고 겨울이면 틈 사이로 바람이 들이쳐서 솜도 없는 이불로는 추위를 막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도 보기는 할아버지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장터에서 약초가 잘 팔렸어요. 내일은 고기도 사올게요. 실제로는 약초 한 묶음이 겨우 팔려서 쌀 한 돼 간신히 산 날이었지요. 하지만 보기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걱정할까 봐요. 할아버지 윤치호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도성에서 이름이 꽤 알려진 침이었지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손끝의 감각과 귀가 남달랐습니다. 맥을 짚으면 어디가 막혀 있는지 귀신같이 알아냈고 침을 놓는 솜씨는 눈 멀쩡한 치미들보다 정확했지요. 소문이 퍼져서 꽤 이름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화가 된 것도 바로 그 소문이었지요. 어느 권세가가 할아버지를 불러들였습니다. 오래된 지병을 고쳐달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깊어진 병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병은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권세가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치료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엉터리 치미가 사람을 망쳤다고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도성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할아버지는 결국 쫓기듯 산골로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 수십 년 이 외딴 움막에서 홀로 살아온 것이지요. 보기를 거두기 전까지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에 약초를 직접 가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도 어려웠지요. 대신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약초 지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풀이 어디에 자라는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떤 것과 함께 다려야 약이 되는지,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스승에게 배우고 평생을 다뤄온 지식이었지요. 보기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눈 역할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풀은 잎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고 줄기가 붉은색이에요. 그건 쓸 수 있는 거다. 옆에 비슷한 게 있을 텐데 그건 줄기가 초록이야. 그건 손대지 마라. 이런 대화를 매일 반복하며 보기는 약초를 익혀갔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알려주는 대로만 캤지만 해가 갈수록 보기의 감각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넘어서기 시작했지요. 냄새만 맡아도 풀의 종류를 구별했고 잎을 한번 만져보면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를 알아챘습니다. 할아버지도 설명하기 어려운 미세한 차이를 보기는
그냥 느꼈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이 아이가 범상치 않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내 눈은 내 눈보다 낫다. 할아버지가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지요. 칭찬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보기는 그 말을 오래도록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보기의 재능을 보여주는 일이 하나 있었지요. 어느 날 장터에 약초를 팔러 갔을 때였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약재상 하나가 약초 묶음을 팔고 있었는데 보기가 그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냄새가 이상했거든요. 보기는 약재상의 묶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약초였지만 그 사이에 독초 몇 줄기가 섞여 있었지요. 색깔이 비슷해서 눈으로만 보면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이 안에 독초가 섞여 있어요. 약재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계집아이가 뭘 안다고 남의 장사에 참견이야. 저리 가. 보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들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돌아섰지요. 며칠 뒤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약재상에게서 약초를 산 사람이 크게 탈이 났다는 것이었지요. 독초가 섞여 있었던 겁니다.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산골 소녀가 미리 알아챘다면서. 설마 12살짜리가? 소문은 잠깐 돌다가 곧 잊혔지요. 장터에서 가난한 소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보기는 여전히 약초 묶음을 들고 장터 구석에 쪼그려 앉아 팔아야 하는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묻히는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보기가 장터 이야기를 하자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할아버지, 왜 그래요? 아니다. 별것 아니야. 할아버지는 그렇게 넘겼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재능이 이 산골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것. 하지만 눈먼 늙은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게 할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짐이었지요. 보기에게도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 할아버지의 눈을 고칠 약을 찾는 것이었지요. 산에서 약초를 캘 때마다 혹시 모를 풀을 하나씩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효험이 있다는 풀이 있으면 어디서든 구해왔지요. 물론 그런 약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보기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볼 수 있으면 할아버지, 침솜씨를 알아줄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보기는 그 생각으로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두 사람의 움막에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보기에게 아는 것을 전부 가르쳐 주었고, 보기는 할아버지의 눈이 되어 세상을 대신 보여주었습니다. 그 둘의 작은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지요. 그날도 보기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죽을 올리고 광주리를 챙겼지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계곡 쪽 산비탈로 가자. 이맘때면 거기 쓸만한 약초가 날 때다. 보기가 할아버지의 팔을 잡고 산길을 나섰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보기가 앞에서 길을 살피고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으며 뒤따르는 모습이었지요. 산비탈에서 한나절 동안 약초를 캤습니다. 보기가 약초를 꺾어 설명하면 할아버지가 냄새를 맡고 만져보며 쓸만한 것인지 확인해 주었지요. 둘이 합을 맞추는 모습은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자 둘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움막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곡을 건너야 했지요. 계곡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보기가 물가에서 발을 멈췄지요. 물 위에 무언가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토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게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요. 바위 틈에 걸려 겨우 멈춰 있는 사내였습니다. 보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사람이에요. 사람이 물에 떠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계곡에서 떠내려온 사내를 발견하고 움막으로 옮기고 독이 묻은 화살촉을 빼낸 것이 바로 이 소녀 복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르는 사내를 앞에 두고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복이야, 잘 들어라.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약초를 구해와야 한다. 복이는 광주리를 끌어당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전에 할아버지는 사내의 상태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해야 했지요. 상처 주변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봐라. 살이 단단하냐, 물렁하냐? 물렁해요. 누르면 까만 물이 배어나와요. 맥은 어떠냐? 손목을 잡아봐라. 빠르게 뛰는데 힘이 없어요. 가늘게 떨리는 것처럼요. 할아버지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독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해가 지기 전에 약초를 구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끝이야. 보기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지요. 뭘 구해오면 돼요? 할아버지가 하나하나 짚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잎이 손바닥만 하고 뒷면에 하얀 솜털이 빽빽한 풀이다. 줄기를 꺾으면 즙이 나오는데 그 즙이 노란 빛이어야 해. 붉은 빛이면 그건 다른 거다. 절대 가져오면 안 된다. 두 번째, 바위 틈에 붙어 자라는 이끼인데 색이 검푸르고 손으로 비비면 쓴 냄새가 나야 한다.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건 냄새가 안 나. 반드시 냄새로 확인해라. 세 번째, 계곡 물가 그늘진 곳에 자라는 뿌리풀이다. 줄기가 가늘고 뿌리를 캐면 속이 하얀 게 진짜야. 속이 누런 건 가짜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셋 다 구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소용없어. 그리고 비슷한 걸 가져와도 안 돼. 틀리면 독이 더 퍼진다. 보기는 할아버지의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새겼습니다. 광주리를 등에 지고 움막 문을 나서며 말했지요. 금방 다녀올게요. 서둘러라. 보기는 뛰었습니다. 산비탈을 오르는 발걸음이 아까 약초를 캘 때와는 전혀 달랐지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벌써 기울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약초는 어렵지 않게 찾았습니다. 늘 다니던 산비탈 중턱에 있었지요. 잎 크기와 뒷면의 하얀 솜털을 확인하고 줄기를 꺾어보았습니다. 노란 즙이 배어나왔지요. 이거 맞아. 광주리에 넣고 다시 뛰었습니다. 두 번째 이끼도 찾았습니다. 바위 틈에 검풀은 이끼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지요. 보기는 손으로 비벼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쓴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조심스럽게 떼어내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였습니다. 계곡 물가 그늘진 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할아버지가 말한 뿌리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점점 기울고 있었지요. 보기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움막에 누워있는 사내의 시커멓게 변해가던 어깨가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한참을 헤맨 끝에 물가 바위 아래에서 비슷한 풀 두 포기를 발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똑같았지요. 줄기 굵기도 비슷하고 잎 모양도 거의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말했지요. 뿌리를 캐면 속이 하얀 게 진짜고 속이 누런 건 가짜라고. 보기는 첫 번째 풀의 뿌리를 조심스럽게 캐냈습니다. 흙을 털어내고 뿌리를 손톱으로 긁어보았지요. 속이 누르스름했습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두 번째 풀의 뿌리를 캤습니다. 긁어보니 속이 하얗게 드러났지요. 하지만 보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지요. 할아버지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확인한 겁니다. 뿌리에서 미세하게 쌉싸래한 냄새가 났습니다. 약초는 냄새가 있어야 약이야. 할아버지가 예전에 해준 말이었지요. 보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뿌리풀을 광주리에 넣었습니다. 셋 다 모았습니다. 보기는 산을 내려뛰었습니다. 광주리를 등에 꽉 붙잡고 넘어질 뻔하면서도 멈추지 않았지요. 움막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솥에 물을 올려놓고 불을 피워둔 것이지요. 눈이 보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은 미리 해둔 겁니다. 다 구해왔어요. 보기가 숨을 몰아쉬며 약초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약초를 하나씩 받아들고 냄새를 맡고 만져보았지요. 첫 번째, 맞다. 두 번째, 이것도 맞아. 세 번째 뿌리풀을 만지던 할아버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건 어디서 캤느냐? 물가 바위 아래에서요. 비슷한 게 두 폭이 있었는데 뿌리 속 색깔로 골랐어요. 누런 건 놔두고 하얀 걸 가져왔어요. 냄새는 맡아봤느냐? 네, 쌉싸래한 냄새가 났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지요. 잘했다. 할아버지는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글자가 나왔다는 건 보기가 정말 제대로 해낸 것이었지요. 약을 다리는 것은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보기가 했습니다. 먼저 뿌리풀을 넣고 반 식경을 다려라. 물이 반으로 줄면 잎사귀를 넣어라. 이끼는 가장 마지막에 넣는다. 순서가 바뀌면 약이 아니라 독이 돼. 보기는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손을 놀렸습니다.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솥 안을 들여다보며 물의 양을 확인했지요. 약이 다려지는 동안 할아버지는 따로 고약을 만들었습니다. 남은 약초를 빻아서 개는 작업이었지요. 눈이 보이지 않아도 손끝의 감각만으로 약재를 다루는 솜씨는 여전했습니다. 둘이 합을 맞추는 모습은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것이었지요. 할아버지의 지식과 보기의 눈과 손, 이 둘이 합쳐져야만 완성되는 치료였습니다. 보기는 다려진 약을 사내의 입에 한 숟갈씩 흘려 넣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내의 입술 사이로 약물이 흘러들어갈 때마다 보기는 조마조마했지요. 제대로 넘어가는 건지 한 숟갈 한 숟갈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빻아 만든 고약은 상처 위에 두껍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움막 안에는 약다리는 냄새와 장작 타는 소리만 가득했지요. 할아버지는 사내의 맥을 틈틈이 짚으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열이 아직 안 빠진다. 보기는 마른 천에 찬물을 적셔 사내의 이마에 올렸습니다. 천이 금방 뜨거워졌지요. 다시 적시고 다시 올리고 그것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사내의 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오를 대로 올라 고비가 온 것이었지요. 할아버지, 이 사람 몸이 막 떨려요. 고비다. 이걸 넘기면 살고 못 넘기면 끝이야. 약을 한 숟갈 더 먹여라. 보기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떠서 사내의 입에 넣었습니다. 그 뒤로도 보기는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천을 갈아주고 고약이 마르면 다시 바르고 약이 식으면 다시 데웠지요. 할아버지도 곁에서 맥을 짚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똥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사내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보기가 이마에 손을 대보았지요.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내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지요. 보기는 숨을 멈추고 지켜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감겨있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렸지요. 할아버지, 보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람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눈도 떨리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사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던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맥이 돌아오고 있다. 사내가 눈을 떴습니다. 아주 천천히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지요. 아직 초점이 잡히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 흐릿한 시야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건 밤새 뜬 눈으로 곁을 지킨 소녀의 얼굴이었습니다. 보기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밤새 버티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며 소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살았습니다. 사내가 눈을 뜬 뒤에도 한동안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독이 온몸을 훑고 지나간 뒤라 기력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보기는 물을 적신 천으로 사내의 입술을 죽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맥을 짚으며 상태를 살폈지요. 독은 빠지고 있다. 하지만 몸이 회복되려면 며칠은 더 걸릴 게야. 사내는 눈만 겨우 움직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허름한 움막 천장, 갈라진 흙벽,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덕. 그리고 자기 곁에 앉아있는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와 지팡이를 짚고 앉은 눈먼 노인. 여기가 어디인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사내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뿐이었지요. 이틀이 지나서야 사내는 겨우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돌아왔지요. 처음으로 입을 연 사내가 보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온 거냐? 계곡에서 떠내려오고 있었어요. 어깨에 화살이 박혀 있었고 독이 퍼지고 있었지요. 그걸 내가 치료한 것이냐? 저랑 할아버지가 같이 했어요. 사내는 잠시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12살 소녀가 독이 퍼진 사람을 밤새 살려냈다는 게 쉽게 믿기지 않는 눈빛이었지요. 나를 왜 살렸느냐? 보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라는 표정이었지요.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살리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보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기만 했지요. 궁궐에서 23해를 살면서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궁 안에서는 모든 것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와주면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베풀면 빚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었지요. 그런데 이 소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기 목숨을 살려놓았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닐 때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자객이 자신을 노렸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괜히 위험을 안겨줄 수는 없었지요. 은혜를 입었다. 고맙다. 사내는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사내는 아직 혼자 걸을 수 없었지만 앉아서 죽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는 회복되었지요. 그 며칠 동안 사내는 움막에 누워서 보기와 할아버지의 생활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침마다 보기가 일어나 화덕에 불을 피우고 묽은 죽을 끓이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되었지요. 쌀이 넉넉하지 않아 죽이 거의 물에 가까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에도 보기는 할아버지 그릇에 되직한 부분을 먼저 담았지요. 자기 것은 늘 맹물 같은 윗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치를 챘는지 물었습니다. 보기야, 오늘 죽이 좀 묽지 않으냐? 아니에요. 오늘 잘 됐어요. 보기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요. 할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모른 척 해주는 것이지요. 사내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운막 지붕 여기저기서 물이 새기 시작했지요. 보기가 부랴부랴 그릇을 받쳐놓고 할아버지에게는 물이 안 떨어지는 구석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정작 자기는 물이 떨어지는 쪽에서 잠을 잤지요. 사내는 궁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기와 한 장 새지 않는 전각에서 살았습니다. 수라상에는 온갖 반찬이 올라왔고 추우면 내관이 달려와 화로를 놓았지요. 그런데 이 움막에서는 12살 소녀가 집안의 모든 것을 혼자 해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보답을 바라서도 아니었지요. 그냥 눈먼 할아버지를 아끼니까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내의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궁 안에서 상소를 올리고 비리를 캐겠다고 큰 소리 쳤던 자신이 정작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것. 그게 이 허름한 움막에서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는 사이 움막 밖에서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은 계곡 아래에서 사내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에 떠내려갔으면 하류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 판단했지요. 수색 범위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류 마을들을 하나씩 돌며 사람들에게 물었지요. 큰 사내를 보지 못했느냐? 다친 사람이 이쪽으로 흘러왔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자객들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홍태주의 명이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세자를 확인하지 못하면 자기들 목숨도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 수색 범위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보긴의 움막이 있는 산골 마을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날 보기는 약초를 팔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터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요. 평소에 보지 못하던 사내들이 서너 명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장사꾼 행색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지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슬쩍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지요. 다친 사내를 보지 못했소. 덩치가 크고 어딘가 크게 다쳤을 것이요. 보기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움막에 누워있는 사내가 바로 떠올랐거든요. 어깨에 화살이 박혀 떠내려온 큰 사내. 누군가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보기는 약초를 팔지도 않고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산길을 뛰어서 움막으로 돌아왔지요.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숨을 몰아쉬며 장터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지요. 그자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겠느냐. 장터에서 우리 마을까지 반나절이면 와요. 오늘 안에 올 수도 있어요. 사내가 벽에 기대앉은 채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지요. 자객들이 아직 자기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겁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도. 나를 내보내시오. 내가 있으면 두 분이 위험하오. 사내가 말했지만 아직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태였지요. 보기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걸을 수도 없으면서 어디로 가시려고요. 할아버지도 한마디 했습니다. 살려놓은 사람을 내보내서 또 쓰러지게 할 수는 없소. 그건 도리가 아니지. 사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지요. 보기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움막 뒤쪽에 할아버지의 약재광이 있었지요.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안에는 말린 약초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보기가 약초 더미를 한쪽으로 밀어 사람 하나가 누울 만한 공간을 만들었지요. 여기 들어가세요. 이 안에?
약초 냄새가 진동하니까 사람 냄새를 못 맡아요. 안쪽에 누워 있으면 밖에서는 모릅니다. 사내를 광 안으로 옮겼습니다. 보기가 사내의 팔을 잡아 부축하고 할아버지가 뒤에서 밀었지요. 사내를 안쪽에 눕힌 뒤 보기는 말린 약초 더미를 다시 입구 쪽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냥 약초가 가득 찬 광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지요. 숨소리를 죽이세요.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보기는 광문을 닫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자리를 잡았지요.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움막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서너 명이 동시에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여기 사는 자 나와라. 거친 목소리가 움막 안까지 들려왔지요. 보기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기의 손을 가만히 쥐어주었지요. 보기가 움막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누구세요? 문 앞에 사내 셋이 서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봤던 그 사내들이었지요. 보기는 모르는 척 눈을 껌벅였습니다. 여기 너 말고 또 누가 사느냐? 할아버지랑 둘이 살아요. 다른 사람은 없느냐? 다친 사내를 보지 못했느냐? 다친 사내요? 못 봤는데요. 여긴 아무도 안 와요. 사내 하나가 움막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허름한 화덕, 낡은 솥, 구석에 깔린 이불,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앉아있는 눈먼 노인. 아무리 봐도 가난한 살림이었지요.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보시다시피 눈먼 늙은이와 어린 것 둘뿐이요. 우리한테 무슨 용무가 있으시오? 사내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움막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뒤에 있는 건 뭐냐? 약재 광이에요. 할아버지가 쓰는 약초 넣어두는 곳이에요. 사내가 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보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지요. 사내가 광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말린 약초 냄새가 확 밀려나왔지요. 코를 찌르는 진한 냄새의 사내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약초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좁은 광 안에 약초 더미가 빽빽이 쌓여 있었지요. 사람이 숨을 공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약초 냄새가 너무 진해서 다른 냄새는 맡을 수가 없었지요. 사내가 광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다. 가자. 사내들이 움막을 떠났습니다. 발소리가 산길 아래로 멀어져 갔지요. 보기는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움막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끝까지 서 있었지요. 발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된 뒤에야 보기는 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 갔어요. 나오셔도 돼요. 약초 더미를 걷어내자 사내가 땀에 젖은 채 누워 있었지요. 숨을 죽이고 있느라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내가 광에서 나오며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자객들 앞에서 태연하게 연기하던 그 소녀가 지금은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12살이었습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해낸 것이었지요. 사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자객들이 떠난 뒤 움막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내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지요. 보기는 약을 다리고 할아버지는 화덕에 장작을 넣으며 각자 할 일을 했지만 셋 다 아까 이를 곱씹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내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궁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홍태주가 자객을 보냈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지요.
살아서 돌아가 증거를 들이밀면 홍태주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지요. 자객들이 아까 운마까지 왔다는 것은 이 근처를 아직 수색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혼자 산을 내려가다 다시 마주치면 이번에는 버틸 수 없었지요.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소녀와 할아버지에게 자기 신분을 밝혀야 하는가. 그것이 사내의 마음을 무겁게 했지요. 신분을 밝히면 이 사람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으려면 솔직해야 했지요. 사내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며칠을 더 보냈습니다. 한편 보기의 머릿속에도 물음표가 하나씩 쌓이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그냥 다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계곡에서 건져낸 날 살리는 것만이 급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내의 품에서 나온 옥패. 산골에서는 평생 구경할 수 없는 물건이었지요. 비단 속적삼도 그랬습니다. 장터에서 파는 비단과는 질이 달랐지요. 보기가 만져본 어떤 천보다 부드럽고 고왔습니다. 화살에 독을 묻혀서 사람을 노리는 것은 산적이 할 짓이 아니었지요. 산적은 물건을 빼앗으면 그만이지 굳이 독화살까지 쓰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사내의 말투. 보기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어른과도 달랐습니다. 양반들이 쓰는 말투와도 달랐지요. 더 높은 곳에서 쓰는 말 같았습니다. 짧고 단정한데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사내가 죽을 먹다가 숟갈을 놓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기가 물었지요. 입에 안 맞으세요? 아니다. 잘 먹고 있다. 사내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보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묽은 죽이 이 사람에게는 낯선 음식이라는 것을요. 좋은 것을 먹어온 사람이 억지로 맞추고 있다는 게 느껴졌지요.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내가 잠든 뒤에 보기가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 보통 양반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옥패도 그렇고 비단 속적삼도 그렇고 말투도 이상해요. 양반들은 그래도 좀 허물없이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달라요. 짧게 말하는데 함부로 말하는 법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느끼고 있다. 혹시 보기가 말을 잊지 못했지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에 이르렀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는 못했지요. 만약 그 생각이 맞다면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큰 일에 엮여 있는 건지 감히 가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함부로 추측하지 마라. 그분이 말할 때가 되면 말하실 거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의 물음표는 사라지지 않았지요. 결국 먼저 입을 연 것은 사내 쪽이었습니다. 자객이 다녀간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지요. 사내가 보기와 할아버지를 앞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 보기와 할아버지가 조용히 사내를 바라보았지요. 나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그런데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처지다. 도움을 구하려면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내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세자다. 운마간이 조용해졌습니다. 보기가 숨을 삼켰지요. 할아버지의 손이 지팡이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잠깐이었지요. 둘 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보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확신은 못했지만요. 할아버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가다듬고 나서야 입을 열었지요. 저하,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말하라. 저하를 해치려 한 자들이 보낸 것이 아까 그 자객들이옵니까? 그렇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걱정이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저하를 숨겨드린 것이 알려지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사내, 아니 왕세자 이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그래서 더 미안하오. 하지만 반드시 은혜를 갚겠소. 내가 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두 분을 지킬 수 있소. 할아버지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지요. 저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보기는 할아버지와 세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12살 소녀에게는 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고 자기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보기가 말했습니다. 세자가 소녀를 바라보았지요. 계곡에서 자기를 건져낸 것도, 밤새 약을 다려 살린 것도, 자객 앞에서 기지를 발휘한 것도 이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돕겠다고 나서고 있었지요. 고맙다. 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산 준비가 시작되었지요. 세자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천에 쌓여 있던 것을 펼치자 자기 어깨에 박혀 있던 화살촉이 나왔지요. 이것이 나를 해치려 한 자의 증거가 된다. 이 화살촉에 묻은 독의 종류와 만듦새를 보면 누가 보낸 자객인지 추적할 수 있다가 보기가 화살촉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여기 아직 독이 남아 있어요. 마른 천으로 한 겹 더 싸서 밀봉해야 해요. 공기에 오래 닿으면 독이 날아가서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없을지도 몰라요. 세자가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12살 소녀가 증거 보존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란 눈빛이었지요. 보기는 깨끗한 천을 가져와 화살촉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냄새가 새지 않도록 단단히 여몄지요. 이렇게 해두면 한동안은 괜찮을 거예요. 세자가 천에 쌓인 화살촉을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길 문제였지요. 큰 길로 내려가면 자객들과 마주칠 수 있어요. 보기가 말했습니다. 큰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느냐? 산 뒤쪽으로 돌아가는 샛길이 있어요. 약초 캐러 다니면서 알게 된 길인데 마을 사람들도 잘 모르는 길이에요. 거기로 가면 큰 길 반대쪽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겠느냐? 제가 앞장설게요. 할아버지도 같이 가야 해요. 여기 둘만 남겨두면 자객들이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보기의 말에 슬며시 웃었습니다. 이 늙은이까지 데리고 산을 넘겠다는 거냐? 할아버지 혼자 여기 두고 못 가요. 세자가 끼어들었지요. 셋이 가는 게 맞소. 나 때문에 시작된 일이니 두 분 모두 안전한 곳까지 함께 가야 하오. 하산 날짜를 정했습니다. 세자의 몸이 조금 더 회복될 때까지 이틀을 더 기다리기로 했지요. 그 이틀 동안 보기는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할아버지는 세자에게 줄 마지막 약을 다렸습니다. 움막 안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지요. 며칠 뒤면 이 산고를 떠난다. 세자는 궁으로, 보기와 할아버지는 아직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보기는 밤에 움막문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약초를 캐서 장터에 파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세자를 숨기고 자객을 따돌리고 산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무섭지 않았지요. 할아버지가 곁에 있으니까요. 이틀 뒤 동이 트기 전에 셋은 움막을 나섰습니다. 보기가 앞장섰지요. 등에는 광주리 대신 양식 보따리를 졌습니다. 이틀 동안 준비한 것이었지요. 말린 약초 몇 묶음과 주먹밥, 그리고 물통 하나. 가진 게 없으니 챙길 것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발 한 발 더듬으며 걸었지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산길을 걷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지팡이 끝으로 땅을 두드리며 묵묵히 발을 옮겼습니다. 세자가 맨 뒤에서 걸었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요. 어깨의 상처가 움직일 때마다 욱신거렸고 오래 걸으면 숨이 가빠졌습니다. 보기가 수시로 뒤를 돌아보았지요. 괜찮으세요? 괜찮다. 가자. 세자는 매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게 얼굴에 다 보였지만 보기는 더 묻지 않았지요. 대신 쉬어갈 만한 곳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요. 할아버지도 좀 쉬셔야 해요. 보기는 보따리에서 약초 하나를 꺼내 세자에게 내밀었지요. 이거 씹으세요. 기운이 좀 날 거예요. 세자가 약초를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씁쓸한 맛이 혀에 퍼지더니 잠시 뒤 기력이 조금 돌아오는 느낌이었지요. 이건 뭐냐? 산에서 나는 풀인데 기력이 떨어질 때 씹으면 좋아요. 할아버지가 알려준 거예요. 세자가 약초를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소녀는 길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가는 내내 자기와 할아버지의 상태까지 살피고 있었지요. 샛길은 보기 말대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고 군데군데 나뭇가지가 길을 막고 있었지요. 보기가 앞에서 가지를 꺾고 풀을 헤치며 길을 열었습니다. 약초를 캐러 다니며 수없이 오갔던 길이라 발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할아버지가 가끔 발이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그때마다 세자가 뒤에서 할아버지의 팔을 잡아주었지요. 괜찮으시오? 세자 저한테 부축을 받다니. 이 늙은이가 호강을 하는구먼. 할아버지가 슬며시 웃었습니다. 세자도 작게 웃었지요. 산속의 긴장된 여정에서 처음으로 웃음이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반나절을 걸었습니다. 산 하나를 넘고 골짜기를 지나고 다시 비탈을 올랐지요. 세 사람 모두 지쳐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렴 산고개 위에 올라섰습니다. 보기가 먼저 올라가 앞을 살폈지요. 고개 아래로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그 가운데로 큰 길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저기가 큰 길이에요. 저 길을 따라가면 도성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세자가 고개 위에 서서 잠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요. 방금 넘어온 산 너머 어딘가에 자기를 살려준 움막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세자는 그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저 계곡에서 끝이었다. 보기는 고개를 살짝 저었지요. 저는 약초를 캤을 뿐이에요. 약을 만든 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하라는 것 이상을 해냈습니다. 약초를 고르는 눈이 저보다 나아요. 저하께서 살아 계신 것은 이 아이의 손끝 덕이옵니다. 세자가 보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녀는 칭찬이 쑥스러운 듯 광주리 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할아버지가 세자를 향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저하,
부디 무사히 돌아가시옵소서. 고개를 내려가 큰 길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보기와 할아버지가 더 함께할 수 없었지요. 큰 길에서 셋이 같이 다니면 눈에 띄었으니까요. 세자는 혼자 가야 했습니다. 세자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옥패였지요. 처음 계곡에서 보기가 사내의 품속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라. 보기가 손사래를 쳤지요. 그건 안 돼요. 저하의 것인데요. 내가 주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찾을 수 있다. 반드시 찾으러 올 것이다. 세자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다짐이었지요. 보기가 두 손으로 옥패를 받았습니다. 작은 손에 쥐어진 옥패는 차갑고 무거웠지요. 꼭 돌아와 주세요. 보기가 작게 말했습니다.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세자가 큰 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와 할아버지는 길가 나무 그늘 아래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때마침 큰 길 위로 보부상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짐을 진 상인들이 줄지어 걷고 있었지요. 세자가 자연스럽게 그 행렬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낡은 무명옷을 걸친 세자의 모습은 멀리서 보면 그냥 길 가는 나그네와 다를 바 없었지요. 행렬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세자의 뒷모습이 작아지고 흙먼지 속으로 사라졌지요. 보기는 세자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기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지요. 우리도 돌아가자. 보기가 품속의 옥패를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차갑던 옥이 손에 온기로 조금 따뜻해져 있었지요. 둘은 다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왔던 샛길을 되짚어 움막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내려올 때보다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보기는 걸으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지요. 큰 길은 이미 산 너머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돌아오실 거다. 어떻게 알아요? 눈이 안 보여도 사람의 진심은 알 수 있단다. 그분의 목소리에 거짓은 없었어. 보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산길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지요. 움막으로 돌아가면 다시 약초를 캐고 장터에 팔고 묽은 죽을 끓이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기의 품속에는 이제 옥패가 하나 들어 있었지요. 보부상 행렬에 섞여 큰 길을 걷던 세자는 사흘 만에 도성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무명옷의 삿갓을 눌러쓴 모습은 누가 봐도 떠돌이 나그네였지요. 도성 문을 지키는 군사들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그 틈을 타 도성 안으로 들어섰지요. 궁궐 후문에 이르러 세자가 삿갓을 벗었습니다. 후문을 지키던 군사가 세자의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한숨도 걸리지 않았지요. 세자죠? 군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뒤로는 순식간이었지요. 후문에서 내전까지 소식이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궁 안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세자가 행방불명된 지 벌써 열흘이 넘어 있었습니다. 궁에서는 난리가 나 있었지요. 왕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신하들은 세자의 행방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자가 살아서 걸어 들어온 겁니다. 내관들이 달려와 세자를 부축하려 했지만 세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왕전에 먼저 나아가야 한다. 지금 당장. 세자의 눈빛에는 산골 움막에서 보냈던 열흘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요. 세자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은 궁 안 구석구석까지 퍼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홍태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요. 홍태주는 세자가 이미 처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만
그건 일이 깔끔하게 끝났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었지요. 세자가 사라진 것을 빌미로 전국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궁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자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홍태주의 손이 떨렸지요. 하지만 아직은 모른 척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객과 자신을 연결할 증거가 없을 거라 판단한 것이지요. 그 판단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홍태주는 곧 알게 됩니다. 세자가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은 세자의 모습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낡은 무명옷의 얼굴은 수척하고 어깨에는 아직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무슨 꼴이냐? 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노여움인지 안도인지 모를 떨림이었습니다. 세자가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바마마, 먼저 불효를 용서하시옵소서. 몰래 궁을 나선 것은 소자의 잘못이옵니다. 어디에 있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세자가 품에서 천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천을 풀자 독이 묻은 화살촉이 드러났지요. 소자가 암행 중 자객의 습격을 받았사옵니다. 이 화살촉에는 독이 묻어 있었고 소자는 이것에 맞아 계곡으로 떨어졌사옵니다. 왕의 눈이 화살촉에 고정되었습니다. 누가 보낸 자객이냐? 세자가 고개를 들어 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소자가 암행을 나선 것은 정승 홍태주의 세곡 횡령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사옵니다. 남쪽 고을의 세곡이 몇 년째 빼돌려지고 있다는 정황을 소자가 직접 확인하였고 이 사실이 홍태주의 귀에 들어가면서 자객이 보내어진 것이옵니다. 대전안이 술렁였지요. 왕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홍태주를 당장 불러들여라. 왕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홍태주가 대전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아니, 끌려온 것은 아니었지요. 형식상으로는 왕의 부름을 받고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으로 향하는 홍태주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랐지요. 어깨가 굳어 있었고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전 안에 들어선 홍태주의 눈에 세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앞에 놓인 화살촉이 보였지요. 홍태주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는 척했지요. 저하께서 무사히 돌아오셨다니 이 늙은 신하 가슴을 쓸어내리옵니다. 허나 소신이 자객을 보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옵니다. 소신이 무슨 이유로 세자 저하를 해치겠사옵니까? 세자가 화살촉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화살촉에 묻은 독은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그리고 이 화살촉의 만듦새는 군기감에서 나온 것이오. 정승의 수하가 군기감에 출입한 기록을 대조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오. 홍태주의 눈이 흔들렸지요. 하지만 여전히 발뺌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소신과 연결 짓기 어렵사옵니다. 그때 대전 밖에서 군사들이 사내 하나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세자가 돌아온 직후 궁의 군사들이 산골 일대를 수색하여 자객 한 명을 붙잡아 온 것이었지요. 자객이 대전 바닥에 끌려 나왔습니다. 홍태주와 눈이 마주치자 자객의 입에서 모든 것이 쏟아졌지요. 정승 홍태주의 명을 받고 세자 저하를 해치러 갔사옵니다. 독화살도 정승 쪽에서 마련한 것이옵니다. 대전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홍태주의 얼굴에서 마지막 여유마저 사라졌지요. 세자가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이것은 소자가 암행 중 남쪽 고을에서 확인한 세곡 출납 기록이옵니다. 창고에 있어야 할 세곡이 빠져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사옵니다. 세곡 횡령의 장부까지 드러나자 더 이상 발뺌할 구석이 없었지요.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홍태주, 할 말이 있느냐? 홍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지요. 조정을 쥐락펴락하던 정승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홍태주의 관직이 박탈되었습니다. 그의 수하들도 하나둘 줄줄이 잡혀 들어왔지요. 몇 년간 쌓아온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홍태주는 그날로 끌려 나갔습니다. 왕세자를 해치려 한 죄는 결코 가벼이 다뤄지지 않았지요. 홍태주가 어떤 벌을 받았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세자가 대전을 나와 홀로 걸었습니다. 궁궐 뒤뜰의 높은 곳에 올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산고개 위에서 본 노을과 같은 빛깔이었지요. 세자의 머릿속에 산골 움막이 떠올랐습니다. 묽은 죽을 끓이던 소녀, 비가 새는 지붕 아래에서도 웃던 얼굴, 자객 앞에서 다리를 떨면서도 끝까지 버틴 12살의 등, 그리고 헤어질 때 작게 말했던 목소리. 꼭 돌아와 주세요. 세자는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화살촉은 증거로 내놓았지만 그 소녀가 정성스럽게 싸주었던 천 조각은 아직 남아 있었지요. 세자가 그 천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반드시 간다. 세자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노을이 궁궐 지붕 너머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지요. 산골 움막에는 다시 고요한 일상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보기는 여느 때처럼 아침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할아버지에게 올리고 광주리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지요. 약초를 캐서 장터에 내다 팔고 쌀을 사서 돌아오는 하루. 세자가 떠나기 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보기의 품속에 옥패가 하나 들어있다는 것뿐이었지요. 밤마다 보기는 옥패를 꺼내 만져보았습니다. 매끄럽고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산 고개에서 헤어지던 날의 목소리가 떠올랐지요. 반드시 찾으러 올 것이다. 정말 올까? 보기는 믿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궁궐은 너무 먼 곳이었고 왕세자는 너무 높은 사람이었지요. 산골의 소녀를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할아버지는 그런 보기를 알아채고 있었지요. 또 그걸 만지고 있구나. 네, 기다리는 건 좋지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 일은 해야 한다. 내일도 약초 캐러 가야지. 알아요, 할아버지. 보기는 옥패를 다시 품에 넣고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이 맞았지요. 기다린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보름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보기는 장터에 약초를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는데 아래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말발굽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이 산골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보기가 걸음을 멈추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지요. 가마였습니다. 그것도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가마를 호위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 입을 벌리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산골에 가마가 올 일은 평생에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보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보기는 광주리를 내려놓고 산길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움막에 먼저 도착해서 할아버지에게 소리쳤지요. 할아버지, 밖에 가마가 오고 있어요. 우리 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가마라고? 네, 호위하는 사람들도 잔뜩 있어요. 할아버지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지요. 그분이 오셨구나. 움막 앞에 가마가 멈추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왕세자 이강이었지요. 산골에서 봤던 낡은 무명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도포에 허리띠를 두른 모습은 움막에 누워 죽을 얻어먹던 그 사내와는 전혀 달라 보였지요. 하지만 얼굴은 같았습니다. 보기를 내려다보는 눈빛도 같았지요. 보기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정말 온 겁니다. 진짜로. 할아버지가 먼저 무릎을 꿇으려 했지요. 세자가 다가가 할아버지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무릎 꿇지 마시오. 내 목숨을 살려주신 분께 그런 예를 받을 수 없소. 보기가 정신을 차리고 품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지요. 저하, 이거 돌려드려요. 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으로 준 것이야. 보기가 옥패를 쥔 채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세자가 보기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왔소. 세자가 할아버지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어르신께는 도성에 편안한 거처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 움막에서 추위와 비를 견디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바라보았지요. 너에게는 도성 내의원에서 의술을 배울 기회를 주겠다. 내 재능은 이 산골에 묻혀 있을 것이 아니다. 보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의원. 그곳은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지요. 산골 소녀에게는 꿈에서도 가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보기 쪽을 향한 얼굴에는 뭐라 말할 수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지요. 내 재능을 썩힐 곳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이 아이의 재능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노인이었지요. 그 마음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보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보기가 먼저 한 말은 따로 있었지요. 할아버지도 같이 가야 해요. 세자가 웃었습니다. 산골 움막에서 보냈던 열흘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웃음이었지요. 당연하지 않으냐.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보기는 움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갈라진 흙벽, 그을린 화덕, 비가 새던 지붕. 가진 것이라곤 약초 광주리 하나와 할아버지의 침통뿐이었지요. 보기가 광주리를 등에 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침통을 품에 안았지요. 움막 문을 나서며 보기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7년을 살았던 곳이었지요. 춥고 배고팠지만 할아버지와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다가 보기가 다시 한 번 멈추었지요. 계곡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를 건져 올렸던 그 물가가 나무 사이로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날 보기가 그냥 지나쳤더라면, 물에서 사내를 끌어올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순간은 오지 않았겠지요. 보기가 돌아서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가마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도성 내의원에 들어간 보기는 누구보다 빠르게 의술을 익혀갔습니다. 눈먼 할아버지 밑에서 7년간 쌓아온 기초가 달랐지요. 약초의 냄새만 맡아도 종류를 구별하고 맥을 짚으면 어디가 아픈지 짚어내는 감각. 내의원의 의원들도 이 소녀의 재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배운 기초 위에 내의원의 체계적인 의술이 더해지자 보기의 실력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지요. 훗날 보기는 나라에서 손꼽히는 의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수많은 목숨을 살렸지요. 도성 사람들은 보기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계곡에서 떠내려온 사내의 손목을 붙잡았던 12살 소녀의 손끝이 결국 셀 수 없이 많은 목숨을 살리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단 하나였지요. 할아버지, 이 사람 아직 숨 쉬어요. 그날 계곡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소녀의 한마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해지는 야담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대본을 쓰고 영상도 하나하나 만들었거든요. 오직 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니까요.
다음에도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